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남편과 이혼하고 11살짜리 아들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기러기 부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제가 다름 아닌 기러기 부부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부는 좀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남들처럼 남편이 한국에 남아서 돈을 벌고 여자가 아이들과 외국에 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한국에 남아서 돈을 벌었거든요. 처음 기러기 부부를 선택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제게 충고를 하셨어요. 부부는 한 집에서 한 이불을 덮고 살아야 하지만 부부이지 이역만리 떨어지는 순간 남이 된다고요. 정말 어른들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더군요. 그 사연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저는 공부에 한이 맺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남편의 말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 이전에 남편을 만나게 된 이유도 학벌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기억을 하는 그 시점부터 가난했습니다. 한 번도 부유했던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작은 제조회사 사무직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때도 가난하긴 했지만 그래도 작은 빌라 한 채는 있었고 밥 걱정은 안 하면서 살았었죠. 그런데 저희 집이 급속도로 기울게 된 건 IMF 외환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대기업들의 부도 소식이 신문에 대문짝하게 찍혀서 나왔으니까요. 대기업들도 연달아서 무너지는데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만 무사할 리가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해서 문을 닫더니 아버지는 실업자가 되고 말았죠.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그 어린 저도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는 충분히 알 정도였어요. 그날 이후 저희 집은 계속 가난했습니다. 당시 내 집 마련으로 무리하게 빚을 진 아버지는 그 빚을 감당하기 위해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용직 일을 하셨고 평생 가정주부로 살던 엄마도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일을 하셨죠. 그렇게 가난하게만 살던 저는 결국 대학도 포기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대입을 포기한 채로 학교를 다녔으니까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집 근처에 있는 한식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제가 먹는 걸 좋아했는데 식당에서 일을 하면 매일 점심 저녁을 푸짐하게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중학생 때부터 꿈없이 자라서인지 직업을 선택한 이유도 참 원시적이었죠. 제가 일하던 한식 식당은 뷔페식이었어요. 사장님께서 매일 새롭고 다양한 음식을 해서 내놓으셨고 식권을 구입하면 그 음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죠. 그래서 근처 직장인들이 참 많이 찾았습니다. 그중에는 택시 기사님들도 많았고요. 꽤나 저렴하게 한 끼를 대접해서인지 인기가 좋았습니다. 사장님 손맛이 좋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매일 저희 식당을 찾던 남자였어요. 식권 20장을 한 번에 구매하면 좀 더 저렴하게 식권을 살 수 있었는데 그래서 매달 식권을 20장씩 사서는 식사를 하고 가는 남자였죠. 한 번은 돼지갈비찜이 메인 반찬으로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식사를 하고 가는데 무언가 주섬주섬 챙기는 게 보였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뷔페식으로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밑반찬이나 메인 고기 반찬을 가득 퍼와서는 도시락통에 담아가시는 분들이요. 주로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분들이 그러는데 젊은 남자가 그러는 건 저도 그날 처음 보았죠. 식당을 나가는 남편을 따라 나가 불러 세웠습니다. 저기요, 그러시면 안 되죠. 네? 뭐가요? 가게 안에서만 맛있게 드시면 되지.
그렇게 돼지갈비찜을 가득 가져가시면 다음 손님들은 뼈만 먹으라는 거예요? 남편이 들고 있던 쇼핑백을 뺏어드니 역시나 반찬통에 돼지갈비찜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그것도 2통이나요. 죄송합니다. 원래 이러는 사람이 절대 아닌데 배가 고파서. 밥을 3번이나 퍼다 드셨으면서 뭐가 배고파요. 평소에도 남편을 유심히 보긴 했어요. 한번 식당에 밥 먹으러 들어오면 접시에 밥을 가득 퍼서 먹고 또 먹는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대식가인가 싶어서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몰래 가져간 음식을 다시 뺏을까 하다가 말았어요. 남편 행색이 몹시 남루하고 어려워 보였거든요. 그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하고는 남편을 보냈습니다. 식당 안에서만 마음껏 먹으라고 하고요. 그리고 식당에 다시 와서 제 지갑에서 5,000원을 빼서 가게 돈통에 넣으려고 했어요. 저도 식당에서 일하는 입장인데 식당 음식을 가지고 도망간 사람을 제가 그냥 보낸 셈이었으니까요. 그때 사장님께서 저를 보셨는지 뭐 하냐고 묻더군요. 제가 깜짝 놀라며 사실을 이야기했죠. 그냥 냅둬. 그 총각 반찬 싸가는 거 나도 봤어. 네? 그런데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총각 요 옆 건물 고시원에 사는 총각이야. 고시원 사장님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시골 사시는 부모님한테 용돈 받으면서 어렵게 사시 준비한다고 하더라. 그래도 가게 단골인데 어떻게 매정하게 그러겠어. 사정도 안 좋아 보이는데. 사장님께서는 단골이라며 정으로 봐준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법을 공부한다는 인간이 이렇게 사소한 거에서 법을 안 지키니 한심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다음 날에도 변함없이 식당을 찾았어요. 하긴 식권이 남아있으니 어쩔 수 없었겠죠. 그 뒤로 남편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한겨울에도 얇고 낡은 점퍼를 하나 입고 다니는데 안쓰럽긴 하더라고요. 모성애가 발동이 된 건지 그날 이후 남편이 가게에 오면 남들에게는 안 주는 계란 프라이라도 하나 붙여서 넌지시 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그날 일을 제게 정식으로 사과를 했어요. 법 공부하는 사람이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면서요. 평소 돈이 없어 제가 일하는 식당에서 하루에 딱 한 끼를 먹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밤까지 배가 안 고프게 일부러 많이 먹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어도 밤이 되면 배고프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따라 돼지갈비찜이 너무 맛있었는데 때마침 본가에 보낼 빈 반찬통이 있었기에 그곳에 옮겨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기는 게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그럼 이런 경우 견찬 생심인가라는 헛상상을 하면서 남편 말을 들었어요. 그날 이후 남편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 남편과 친해져서 연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시댁은 당시 제가 살고 있던 동네 바로 옆 동네에 있었어요. 작은 동네였는데 시아버지는 그곳에서 일용직 일을 하고 있으셨죠. 새벽같이 일용직 사무소에 나가셔서 일이 있으면 일을 하시고 아닐 때는 지인이나 동네 사람들 밭일을 도우며 조금씩 돈을 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을 주부로 사셨고요. 저희 친정집보다 가난한 집이었더라고요. 적어도 저희 집은 낡은 빌라기는 하지만 자가집이라도 한 채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형편에도 남편은 공부를 잘했다고 했습니다. 학원 한번 간 적이 없었는데 서울의 유명 대학을 단번에 합격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법학과로요. 대학은 원서 한번 못 내본 저였기에 그런 남편이 대단해 보였어요. 남편은 아직 용이 못된 개천의 이무기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사시에 합격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와 연애를 하던 당시 남편이 32살이었는데 대학교 때부터 사시 준비를 했다고 했습니다.
손가락의 인대 문제로 면제를 받아 군대는 안 갔으니 횟수로는 거의 10년째 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 셈이었죠. 대학도 시부모님께서 그나마 조금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가며 공부를 시킨 거라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저 정도 학벌에 똑똑한 머리라면 고시 공부를 하며 인생과 돈을 낭비할 바에 차라리 대기업 취업을 하는 게 좋았던 게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남편은 판검사의 꿈을 버리지 못하더군요. 그런데 그 꿈을 결국 접게 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시골에서 근근히 일용직일을 하며 나이 든 아들 사법고시 공부를 뒷바라지 하시던 시아버지께서 그만 허리를 크게 다쳐 쓰러지고 만 거였죠. 그 사고로 남편 사법고시 뒷바라지는커녕 당장 시댁 식구들 생활비까지 걱정할 처지에 놓인 거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고시 공부를 포기하게 되었어요. 시누이가 남편이 있는 고시원까지 와서는 뒤엎었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쓰레기로 살 거야? 오빠 하나 공부시키겠다고 집안 재산 다 말아먹었어. 나도 오빠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면서 살았단 말이야. 아빠가 나이 60이 넘어서 노가다 하면서 오빠 용돈 보내주는 게 말이나 되니? 그렇게 10년 넘게 공부했는데 안 되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사실 그전부터 남편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고시 공부 포기를요. 제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부모님에게 더 이상 미안해서 못하겠다고요. 결국 그 일로 남편은 고시 공부를 포기하고 동네에 있는 작은 입시학원 강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도 명문대 법학과이니 학원 강사로 취업하는 건 어렵지 않았죠. 그리고 고시 공부 대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7급 공무원으로요. 그런데 학원 강사 일도 쉽지 않았어요. 학부모들에게 항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일단 남편이 공부는 잘했는지 몰라도 그 지식을 학생들에게 쉽게 풀어서 가르치는 건 젬병이었죠. 남편의 수업을 학생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하면 학생들에게 머리 나쁘다고 화를 내기 일쑤였나 봐요. 그래서 인기 강사가 되지 못하고 언제나 작은 입시학원의 월급 강사로 학원가를 옮겨가며 전전했습니다. 그쯤 결혼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연애를 한 지도 3년이 넘었고 제 나이도 30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많았기에 그때 이미 노총각 대열에 합류했고요. 사실 남편 배경이 조금 걱정되긴 했어요. 가난한 시부모의 아픈 시아버지, 그리고 똑같이 형편이 안 좋은데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은 시누이까지요. 남편이라도 튼튼한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모를까 언제 해고돼도 이상하지 않은 작은 학원의 월급쟁이 강사였으니까요. 쉽게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큰소리치던 공무원 시험도 매번 떨어지기나 했고요. 그래서 남편과의 결혼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조건은 저도 안 좋았어요. 저희 친정집도 가난하긴 마찬가지였고 저는 그 가난한 부모님의 노후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 외동딸이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남편은 근사한 대학이라도 나왔지만 저는 고졸이었어요. 직업도 남편은 입시학원 강사였지만 저는 당시에도 작은 식당 반찬 이모였으니까요. 특별하게 제가 예쁜 것도 아니었고요. 조건으로만 냉정하게 본다면 오히려 제가 남편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한눈 안 팔고 저만 좋아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래, 이 정도면 괜찮다. 소소한 삶으로 행복하게 살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모은 돈이 전무했기에 제가 식당 일을 하며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전세가 너무 비싸서 방 2개짜리 연립주택에 신혼집을 차렸어요. 그것도 반전세로요. 그래도 신혼 때는 행복했습니다. 이래서들 결혼을 하는구나 싶게 둘이 소꿉장난하듯 잘 살았죠. 물론 초반에만요. 나중에는 저희 부부도 부부싸움을 많이 했어요.
연애 때는 몰랐는데 남편이 사람 성질을 긁는 말을 잘하더라고요. 같은 말을 해도 사람 열받게 하는 화법을 구사했습니다. 나는 너보다 훨씬 똑똑한데 너는 나보다 많이 모자란다. 그러니 내 말 무조건 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가 제가 발끈하면 또 제게 비아냥거리며 말을 하는데 그게 무척이나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내가 당신보다 더 배웠잖아. 나 고대 나온 남자야. 그런데 내 말이 틀렸다고? 그리고 고졸인 당신 말이 맞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완전히 틀린 거네. 당신보다 학벌이 더 좋은 내 말이 틀린 거라면 뭐하러 돈 주고 대학 공부를 할까? 그 돈으로 장사나 하지. 당장 학원 애들한테 말해야겠다. 대학 가지 말라고. 매번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아주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 말하는 주둥이를 정말 전기 파리채로 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끈하면 또 이래요. 자격지심이라고 들어봤어? 고졸이라고 해도 그 정도 말은 알지? 비슷한 말로는 열등감이라고 하는데. 절에서 부부싸움도 자주 했어요. 제발 말버릇 좀 고치라고 해도 습관이라며 못 고치더라고요. 저러니 학원에서 매번 학부모들한테 항의가 들어오나 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 말이 언제나 잘 맞는 것도 아니었죠. 유언이 있어도 자식들한테 정해진 비율로 상속이 된다니까. 무슨 헛소리야. 그럴 거면 유언이 왜 필요해? 절차를 밟아 유언을 왜 하냐고. 유언으로 장남한테 유산 다 준다고 하고 공증 절차 걸치면 끝이야. 아이, 판사 할아버지가 와도 차남은커녕 유언 남긴 사람 배우자도 돈 한 푼 못 받아. 그러니까 장남한테 지금부터 잘 보이라고 해. 당시 친구한테 일어난 일을 남편과 이야기하다가 나온 이야기였죠. 남편은 유언을 남기면 그 유언대로 상속이 진행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유언이 있어도 법이 보호하는 상속 비율이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유류분 청구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죠. 제가 남편 말이 틀렸다고 계속 주장하자 결국 남편은 대학 동기에게 전화를 걸기까지 하더군요. 저 들으라고 스피커폰으로요. 대학 동기는 사법고시에 합격해 유명 로펌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니지. 유언이 있어도 직계 비속한테는 상속이 되지. 배우자가 가장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공평하게 받아. 무슨 개소리야. 그러면 유언이 왜 필요해? 너야말로 법 공부하는 거 맞냐? 상식인데 왜 이래? 바빠 죽겠는데 이상한 소리 나고. 아이, 그런가? 야, 최근에 법이 바뀐 건가? 내가 공부할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77년도에 법이 개정됐다. 우리 태어나고 1년 있다가 법이 생겼는데 무슨. 됐고, 나 바쁘니까 끊는다. 결국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더군요. 그때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크락션을 누르며 옆 차들한테 화풀이를 했죠. 아우, 저렇게 기어갈 거면 차를 왜 끌고 나와? 걸어다니지. 어? 저런 미친놈. 저건 왜 저렇게 빨리 달려? 그래도 내 남편이다 생각하며 아껴줬어요. 남편 대학 동기가 늦은 결혼을 한다기에 찾아간 자리에서 남편 동기들은 다들 좋은 직장이나 변호사 타이틀을 달고 있었습니다. 남편만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죠. 그래서 아껴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2년 만에 아들도 낳고 나름 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34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저희 부부도 결혼 5년 차였죠.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도 계속 한식 뷔페 식당을 다녔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 계속 식당 일만 했으니 식당 일도 14년 차였죠. 오래 일하신 이모님들에 비해 오래된 경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적은 경력도 아니었어요. 매번 일하며 저도 음식 연구를 하다 보니 나름 음식 솜씨 좋다라는 소리도 많이 듣게 되었죠.
한식 조리 자격증 같은 게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손맛을 감각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쯤에 평소 알고 지내던 아주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전에 일하던 식당에서 알게 된 반찬 이모님이었는데 전라도 분으로 음식 솜씨가 무척 좋은 분이셨죠. 선혜 씨, 잘 지내? 애는 잘 크고 있고? 어머 이모님, 안녕하세요. 저야 똑같이 식당이라고 지내요. 잘 지내시죠? 저희 애는 어린이집에서 잘 키워주고 있죠 뭐. 어쩐 일이세요? 내가 이번에 딸네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 사위가 아프다고 해서 내가 집에서 좀 봐주면서 밥도 해주고 그러려고. 이모님 따님은 일본에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내키진 않았지만 따님의 부탁으로 일본에 가서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모님이 운영하던 칼국수집이 문제였어요. 당장 가게를 정리해야 하는데 제가 생각이 났다고 했어요. 선혜 씨도 오래 식당 일했잖아. 그래서 자기 식당 운영해도 잘할 것 같아서 선혜 씨 생각나서 연락해봤어. 이모님은 식당 일을 그만두고 칼국수집을 열었었어요. 나름 적자 안 보며 식당에서 일하던 것보다 돈을 벌며 가게 운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가며 가게를 정리하던 중에 제가 생각이 났다고 했죠. 가게를 인수해서 운영해 볼 생각이 있냐고 말이에요. 권리금으로 식당 집기 정도만 받는다고 했습니다. 가게가 3층에 있었기에 보증금과 월세도 저렴했죠. 저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겠다고 이모님에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 식당을 한번 운영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반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망해가는 가게 당신한테 떠넘기는 거 아니야? 싸게 넘긴다면서 권리금은 왜 받아? 그것도 1,000씩이나. 말이 권리금이지 저렴해. 1,000이면 정말 주방 집기 가격도 안 되는 건데. 인테리어도 이모님이 칼국수집 차리면서 싹 새로 한 거야. 그때 인테리어 비용만 3,000 들었다는데. 권리금 1,000이면 싼 거지. 당신은 이래서 문제야. 남의 말을 무조건 듣잖아. 가게 망해서 다달이 들어가는 월세가 부담되니 당신한테 급하게 넘기는 거 아니겠냐고. 막말로 장사 잘 되는 거면 딸이 부른다고 가겠냐? 매출 내역 봤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 이벤트 같은 거에서 몇 달 바짝 땡긴 거겠지. 게다가 그 식당이 3층이라며. 3층에 식당 잘 되는 거 봤냐? 식당이 지나가는 사람도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지. 야, 3층이면 간판도 잘 안 보여, 이 사람아. 남편은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 가게 얻어서 뭐 할 거냐고 물었고 저는 한식집을 하겠다고 했죠. 제가 그동안 배워온 것처럼 한식 뷔페 식당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더욱 코웃음을 쳤어요. 거기 죄다 아파트랑 주택단지야. 거기에 한식 뷔페? 누가 가냐? 생각해봐라. 그냥 집에서 김치에 삼겹살 하나 구워서 먹으면 훨씬 맛난데 뭐하러 돈 주고 식당을 가? 너도 참 큰일이다. 이렇게 멍청해서 어쩌려고 그래? 나도 이모님 제안받고 한동안 조사해봤어. 거기에도 장사하는 사람들 많아서 그 사람들 상대로 점심 장사하면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런 비슷한 식당이 주변에 하나도 없거든. 남편이 죽어라 반대를 해도 저는 밀고 나갔습니다. 다음날 이모님에게 연락을 해서 제가 인수를 하기로 했죠. 남편은 그 일로 계속 제게 비아냥거렸어요. 가게 망해서 빚더미에 앉게 생겼다느니 손님 없어서 식자재 소모 안 되니 자기가 고시원 살 때처럼 매일 찾아가 밥 5공기씩 먹어야 한다느니 응원은커녕 악담만 했죠. 정말 패버리고 싶었어요. 그러더니 결국 시어머니에게도 일러 바쳤는지 생전 제게 연락 안 하시던 시어머니께도 전화가 오더군요. 종호한테 이야기 들었다. 주아내미 너는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배운 사람이 안 되는 거라고 하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다. 네가 주한이 애비보다 더 배웠니? 가방끈도 짧은 게 어디 배운 남편 말을 안 들어. 예쁘다 오냐 오냐 해줬더니 아주 끝없이 기어오르는구나. 시어머니에게 한참 가게 설명을 해주고 전화를 끊었죠.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결론은 배운 남편 말을 잘 들어라 이거였죠. 그래도 굽히지 않고 열심히 준비해서 식당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안 좋았어요. 보통 식당이라는 게 개업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픈하고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은 장사가 잘 된다는데 제 식당은 오픈 첫날부터 파리가 날리기 시작했죠. 3층이라는 치명적 단점이 컸습니다. 가게가 있는 건물 앞을 지나가도 제 가게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죠. 그나마 찾아오는 손님들 대부분은 이전 이모님께서 운영하시던 칼국수집의 칼국수 맛이 그리워 오시는 손님들이었어요. 하지만 식당이 한식 뷔페로 바뀌었다는 말에 그냥 돌아가시는 손님이 절반이었죠. 이쯤 되니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남편의 비아냥은 정말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나 학원 강사 그만두고 원양 어선이나 탈까봐. 배를 탄다고? 갑자기 왜? 당신 같은 약골이 무슨 배야? 아, 그럼 당신 식당 망해서 생기는 빚 어떻게 감당할 건데? 뭐? 정말 너무하네. 아직 안 망했어. 남편이 진짜 배를 타겠다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런 힘든 일을 할 리가 없는 인간이었죠. 그저 저 열받으라고 비아냥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럴수록 더 열심히 했어요. 한쪽 구석에 그릴 코너도 만들어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즉석에서 삼겹살도 구워서 주었죠. 저렴한 가격으로요. 그리고 주택가에 있는 상권인 만큼 아이들 부모도 아이들과 올 수 있도록 한쪽에 이유식 같은 어린이들이 먹을 음식도 마련해 두었어요. 보통 식당에 가면 아이들이 먹을 음식이 마땅하지 않잖아요. 당시 제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이다 보니 어쩌다가 식당에 부모와 함께 온 아이들을 보면 안쓰럽더라고요. 어른들 입맛에 맞는 음식이 대부분이니 아무것도 못 먹고 맨밥만 먹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입소문이 났는지 손님들이 점점 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식당에서 파는 막걸리랑 겉절이에 고기 드시러 오시는 할아버지 몇 분만 있었는데 나중에는 저녁 시간이 되면 대기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한번 제 음식을 맛보면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주셨죠. 그러다가 한 달이 또 지나자 이제는 점심 장사까지 대박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식당 주변에 아파트와 주택만 많이 있습니다. 큰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식사를 하러 오는 회사원들이 없었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작은 상가들도 있었고 상가 건물에는 5인 미만의 작은 회사들도 많이 있었죠. 그곳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저희 식당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식당이래봐야 돈가스집, 분식집, 해장국집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점심에 제대로 된 집밥을 먹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찾아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가게가 대박이 나자 그렇게 하루에도 20번씩 비아냥거리던 남편이 입을 다물기 시작했죠. 저는 턱이 하늘로 올라가며 기세등등해졌고요. 일이 너무 바빠져서 사람들을 쓰게 되었어요. 저 혼자 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와서 같이 일하자고요. 그런데 남편은 싫다고 하더군요. 그런 일 자기 적성에 안 맞는다고요. 그쯤 남편은 공무원 시험도 포기하고 다니던 학원에서도 잘려서 중등부 학원에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인글을 올리고 식당에서 일해줄 사람을 구하는데 의외의 사람이 저희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시누이였어요.
시누이도 당시 결혼을 해서 저희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식당 대박난 거 축하한다고 하더군요. 꼭 제 가게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기에 함께 일하자고 했어요. 시누이를 직원으로 부리는 게 내키진 않았지만 하겠다고 하는 사람 내보낼 수도 없었죠. 옳게, 고마워. 내가 시누라고 살살 일 시키지 마. 내가 열심히 일해볼 테니까. 네, 고마워요, 아가씨. 잘 부탁드려요. 나중에 함께 일하며 안 사실이지만 시누이는 이혼을 준비한다고 했어요. 시누이 남편인 시매부와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살기 힘들다고 했죠. 그래서 홀로서기 하기 전에 일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누이가 안쓰러워 더 최선을 다해 배려해주며 일을 시켰죠. 그때 시어머니에게 또 전화가 왔어요. 진이가 주한이엠이 네 가게에서 일한다고 들었다. 진이가 직원이라고 함부로 할 생각일랑 아예 말거라. 누가 뭐래도 네 시누이니까 깍듯이 얘 갖추고 되도록 쉬운 일만 시켜. 무거운 거 들게 하지 말고. 그리고 돈 좀 번다고 네 서방 무시하지도 말고. 종우가 마음만 먹으면 그깟 식당보다 훨씬 큰일 할 애니까 기죽이지 말거라. 그저 네네 하며 손님들이 몰려온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처음부터 시누이에게는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매일 전화를 하시며 시누이 일 시키지 말라고 하셨죠. 아니 대체 일을 안 할 거면 취직은 왜 한답니까? 하지만 제 우려와 달리 시누이는 정말 착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사람이 달리 보일 정도였어요. 하지만 딱 3개월 만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시누이가 3개월 만에 아무런 말도 없이 가게를 안 나오기 시작했죠. 걱정되어 전화를 해보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무슨 큰일이 있나 싶어서 집을 찾아가 보았지만 만날 수 없었죠. 그렇게 무단결근 일주일 만에 간신히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일하다 보니 내 적성에 안 맞네. 그래서 그만하려고. 황당했죠. 이렇게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따졌지만 시누이는 아몰랑을 시전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급하게 다른 사람을 구하고 가게 일을 하는데 저는 시누이가 왜 일을 그만둔지 한 달 만에 알 수 있었어요. 김 사장 자영사 잘 되나 봐. 그냥 우리 가족 먹일 밥 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죠. 아이 그 말이 아니라 2호점 냈던데. 네? 2호점이라뇨? 그런 적 없는데. 그래? 2호점이 아니었어? 이상하네. 가게 상호도 똑같고 버젓이 2호점이라고 적혀있던데. 네? 뭐라고요? 그럴 리가요. 거기가 어디죠? 제 가게 하나로 바빠서 벅찬데 2호점을 낼 리가 없었습니다. 당장 손님이 말하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먼 곳도 아니고 지하철 한 정거장 거리였죠. 코앞이었어요. 정말 그곳에는 제 식당이랑 똑같은 간판의 식당이 있었습니다. 순인의 한식 2호점. 정말 황당했어요. 순이는 저희 친정엄마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순인의 한식으로 지은 거였죠. 누가 저렇게 남의 가게 이름을 멋대로 따라했나 씩씩거리며 가게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죠. 그곳에는 시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누이가 제 가게에서 3개월을 일한 건 가게 음식 레시피와 운영 노하우를 빼가려고 왔던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산업 스파이였죠. 아가씨, 이게 무슨 경우예요? 이렇게 말도 없이 제 가게 똑같이 따라해서 식당 차리다뇨. 그리고 식당 일은 아가씨 적성에 안 맞는다면서요. 당장 가게 이름 바꾸세요. 옳게, 조용히 해. 여기 내 영업장이야. 영업방해로 쫓겨나고 싶어? 그리고 내가 내 돈으로 가게 차리겠다는데 옳게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나 정당하게 사업자 내고 차린 식당이야. 누가 식당 차렸다고 뭐라고 했어요? 제 식당이랑 이름 똑같이 해서 2호점이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죠. 여기가 어떻게 2호점인데요? 제가 허락도 안 했는데. 누가 올케네 2호점이랬어? 그냥 식당 이름이 2호야 2호. 내 딸 이름이 최2호여서 이름 따서 지은 건데 왜 이래? 올케 이상한 사람이네. 조카 이름도 몰라? 시누이는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정말로 경찰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영업방해하는 잡상인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일단 가게에서 나와서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사실 알고 있었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가게 앞에 버젓이 남편 화환이 있더군요. 동생 가게 대박을 기원한다나 뭐라나 어처구니가 없었죠. 제가 가게 차릴 때는 저런 거 일절 없었거든요. 식당 차린 건 알고 있었지. 그런데 이름이 순인의 한식 2호점이야?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대? 참나. 뭐 기왕 그렇게 한 거 냅둬. 간판까지 이미 만든 마당에. 그리고 한 가족끼리 1호점, 2호점 하면 좋지. 남편이 시누이 가게 이름을 모를 리가 없었어요. 직접 찾아와서 축하 화환까지 주고 갔는걸요. 저는 남편에게 절대 안 된다고 소리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손님들이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았어요. 땡땡동에 있는 2호점 관리 좀 해. 집에서 거기가 더 가까워서 갔더니 음식 맛이 형편없어. 그리고 여기는 삼겹살 구워주는데 거긴 왜 안 줘? 가격도 더 비싸면서. 김 사장, 돈 좀 벌었다고 초심 잃으면 본점도 한 방에 망한다. 그거 명심해. 그 가게 저희 거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는 가게예요. 그런데 왜 순인의 한식 2호점이야? 그거 참. 여기 상호 등기는 했어? 그게 뭐죠? 상호 등기요? 그런 거 안 했는데. 상관없어. 상호 등기 안 해도 저렇게 같은 시 안에서 부정한 목적으로 같은 상호 쓰면 상호 사용 폐지 청구할 수 있으니까. 정말요? 내가 변호사야, 변호사. 공짜로 도와줄 테니까 언제 한번 내 사무실로 찾아와. 김 사장한테 얻어먹은 밥이 몇 끼인데 도와줘야지. 저런 상도덕도 없는 몰상식한 사람들은 혼을 내줘야 돼. 결국 그분의 도움으로 시누이 가게 상호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남편이 노발대발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에게도 전화가 왔죠. 어디 감히 네가 이런 일로 집안에 분란을 일으켜? 네 신우가 가게를 차리면 당연히 2호점이지. 어디서 이런 일로 법을 들먹거려? 못된 것 같은 이라고. 이번에는 저도 지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미리 상의하고 제대로 음식 만드는 교육받고 차린 거면 2호점 당연히 내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가게에서 일할 것처럼 들어와서는 몰래 가게 노하우만 빼가서 저 몰래 차리신 거잖아요. 이 일로 저희 가게도 피해받고 있어요. 아가씨가 식당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요. 하지만 제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더 화가 나셨는지 육두 문자까지 쓰시기 시작하셨죠. 워낙 시골에서 사신 꼬장꼬장한 노인이라 평소에도 욕을 잘 쓰셨지만 제게 험하게 욕하시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남편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번에 제가 너무 심한 거라며 시누이 편을 들었죠. 저한테 정이 없다며 또 그 비아냥 섞인 말들을 늘어놓더군요. 바늘 좀 줘봐. 바늘은 갑자기 왜? 당신 좀 찔러보게. 아주 냉정한 게 피가 파랑색이 아닐까 해서. 피도 한 방울 안 나오려나? 저놈의 말투 이제는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맘대로 생각해. 대신 당신도 도장 가져와. 도장? 도장은 왜? 당신 가족들 편만 들 거면 이참에 남남하자고. 그냥 이혼 도장 찍게. 어서 가지고 와. 제가 강수를 들자 그제야 남편이 꼬리를 내리더군요.
저도 그때까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사실 법의 힘을 빌리기 전에 먼저 신우이에게 중재안도 제가 먼저 내밀었어요. 저희 가게에 와서 제대로 식당 운영 공부를 하고 정식으로 2호점을 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혼돈해서 저희 가게에까지 피해가 온다고 설득을 했죠. 교육을 받으라고? 옳게. 나도 대학 교육 받은 사람이야. 옳게 고졸 아니었나? 그런데 어디서 대졸한테 교육을 하겠다 말겠다 난리야. 주제 파악이 안 돼? 어처구니가 없네. 결국 제 중재안을 신우이가 발로 차버렸기에 저도 법대로 했습니다. 구청에서 신우이 상호 시정 명령을 내려 결국 신우이는 간판을 바꾸게 되었어요. 끝까지 고집을 못 버리고 이혼의 한식집으로 바꾸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죠. 그렇게 시댁과의 사이가 틀어지고 3년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제가 돈을 잘 버니 남편은 저와의 사이를 다시 좋게 만들어 보려고 부단히 노력하더군요. 그 노력이 눈에 보였어요. 가끔은 꽃도 사들고 집에 오고 이벤트도 해주곤 하더군요. 시키지 않아도 가게에 와서 무거운 식자재를 들어주기도 하고 양파를 다듬어 주기도 했어요. 그때 남편이 학원 강사 일을 완전히 그만두어서 집에 있었거든요. 그만두었다기보단 잘렸죠. 학생이 공부 못한다고 체벌을 했다가 학부모와 주먹 다짐까지 했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다시 사이 좋아지고 싶어서 제게 잘해준 것도 아니었고 단순 폭력으로 학원을 잘린 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아무튼 그렇게 집에 있던 남편은 저를 대신해서 아들을 케어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 부분은 고마웠어요. 제가 일 때문에 바빠 아들에게 신경을 상대적으로 많이 못 써주었는데 그 자리를 남편이 채워주었거든요. 무직 상태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돈은 제가 많이 벌고 있었고 남편은 똑똑한 사람이었기에 아들 교육을 잘해줄 거라 믿었어요. 다만 남편이 너무 무식하게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경향이 있기에 그 부분만 조심해달라고 매번 부탁을 했죠. 그래도 자기 자식은 소중했나 봅니다.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막 하지는 않더군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후 2년간 남편 놈이 아들에게 한 행동은 정말 세상 최악의 아빠 노릇이었죠. 아니, 인간 이하였습니다. 아들이 7살이 되던 해에 남편이 갑자기 제게 유학 관련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주한이 유학 보내야겠어. 유학? 7살이 무슨 유학이야. 그리고 주한이는 공부에 뜻이 없어 보이던데 다른 쪽으로 재능을 찾아보는 게. 엄마 될 사람이 이러니 애가 공부를 못하지. 7살이면 늦은 거야. 강남에서는 말 배우기도 전에 유학 보낸다고. 그럼 내가 가게 접고 주한이랑 외국으로 나가라는 말이야? 당신이 왜 가? 내가 가야지. 당신 영어나 한마디 할 줄 알아? 난 영어 정도는 모국어처럼 할 수 있어. 무엇보다 당신은 식당 운영해서 주한이 유학 공부 뒷바라지 해줘야지. 남편의 말이 합리적이었어요. 저는 영어 한마디 못하는 영어 까막눈이었죠. 외국 나가서 주한이를 데리고 생활할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식당 운영도 해야 했고요. 한마디로 남편은 기러기 부부를 하되 자신이 외국으로 나가고 제가 한국에 남아서 돈을 벌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기러기 부부와는 반대였죠. 저는 반대했어요. 가족이 찢어져 살면서까지 자식 교육시키고 싶지 않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강경하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대학 문턱에도 못 간 건 다 부모 탓이야. 아무리 힘들었어도 아이 교육에 의지가 있었으면 충분히 다 해냈을 거라고. 나를 봐. 그 어려운 환경에서 고대 나왔잖아. 물론 결과적으로 당신이 돈을 잘 벌고 나는 백수지만 그건 순전히 운 때문이었다고. 주한이도 고졸로 사는 거 보고 싶어?
그리고 요즘은 서울대, 고대, 연대 쳐주지도 않아. 예전의 명성이 아니야. 적어도 미국 유명 대학 정도는 나와줘라. 기업에서도 서로 모셔가려고 하지. 당신 그 좋아하는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한 건데 주한이 잘 키우려고 번 거 아니야? 매번 유학에 대한 좋은 점을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유학 박람회에도 저를 계속 데리고 다녔습니다. 나중에는 저도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남편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말레이시아로 갈 거야. 말레이시아? 왜? 미국이나 캐나다가 아니고? 누가 선진국 유학이 더 좋은 거 몰라? 다만 거기 너무 비싸서 그렇지. 당신이 돈 잘 번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잘 버는 것도 아니야. 진짜 부자들에 비하면 애들 장난 수준이라고. 그나마 말레이시아가 좋아. 영어도 배울 수 있고 중국어도 같이 배울 수 있다고. 저도 나름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남편 말대로 말레이시아 유학도 좋아 보였습니다. 영어와 중국어 둘 다 배울 수 있었고 말레이시아에서 고등교육까지 받으면 미국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유학이 결정되자 아들은 싫다고 했어요. 그런 아들은 남편이 엄하게 교육시켰죠. 세상에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면 나고자 되는 거야. 인생 패배자. 너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런 남편의 교육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일단 따르기로 했어요. 사실 저는 교육에 있어서는 아는 게 없었고 적어도 제 아들은 좋은 대학을 나오길 원했으니까요. 그렇게 아들과 남편은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아들은 공항에서 울고불고 저와 헤어졌죠.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아들은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자주 사진을 보내왔고 저도 자주 화상통화를 걸어 통화를 했는데 그때마다 아들의 표정이 밝았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구한 콘도에는 큰 수영장도 있었고 날씨도 언제나 좋아 보였어요. 아들은 말레이시아에 오길 잘했다고 말하며 무척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우리 부부의 선택이 옳았다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다른 꿍꿍이가 있는 줄은 까마득히 모르고요. 남편이 말레이시아로 떠나고 저는 더욱 열심히 일을 했어요. 타지에서 사는 남편과 아들 고생하지 말라고 돈을 넉넉하게 보내주었죠. 제가 돈을 못 버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유학비를 대는 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 유학이 부자들의 전유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돈을 버니 그것을 아들에게 해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하며 일을 했죠. 저는 1년에 한 번 아들과 남편이 있는 말레이시아에 가보았어요. 사진에서 본 것처럼 남편과 아들이 있는 콘도는 정말 좋았습니다. 꼭 호텔 같은 수영장도 있었고요. 남편이 저를 이곳저곳 관광을 시켜주는데 사실 저 그때가 첫 해외여행이었어요. 낯선 환경에 정신이 없더군요. 사람들이 하는 말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고요. 그런데 남편은 영어로 척척 대화를 해가며 저를 가이드 해주었습니다. 그걸 보니 정말 내 남편이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이구나 싶었죠. 제가 돈 좀 번다고 너무 그동안 남편을 무시했나 싶었어요. 그렇게 일주일간 말레이시아에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죠. 멀어져 있으니 남편과 아들이 더 보고 싶고 애틋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했기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시누이가 말레이시아에 간다고 했어요. 오빠 집에 좀 머무를 거예요. 방학이라 우리 이호 어학연수도 좀 시키고. 처음에는 남편과 이야기가 된 건 줄 알았어요. 또 제게만 말 안 하고 자기들끼리 합의 본 줄 알았죠. 그런데 남편에게 전화를 해보니 버럭 화를 내더군요. 뭐야? 왜 갑자기 걔가 여기 온대? 오지 말라고 해.
시댁 식구들이라면 애지중지하던 남편이 갑자기 왜 저러나 싶었죠. 결국 신우이에게 남편 이야기를 전달하니 신우이도 펄쩍 뛰더군요. 이미 조카한테 한 달간 해외 나갔다 오자고 말했다면서요. 그러더니 자기가 오빠하고 전화해본다고 하더군요. 둘이서 알아서 상의하라고 했죠. 이야기 잘 되었는지 일주일 만에 신우가 말레이시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 한국으로 돌아온 신우이는 제게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못한 사람은 눈치도 없다는데 올케는 그런 말을 들어보았나? 가방끈만 짧은 게 아니라 눈치도 짧다네. 네?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올케는 고졸이긴 하지만 똑똑하다고. 자식을 위해서 저렇게 이역만리 유학도 보내주고 그것도 자기 남편을 딸려서 보내주고. 오빠는 참 좋겠어. 저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올케의 이상한 말들을 들으니 남편이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무언가를 보고 돌아왔구나 싶었습니다. 그것 외에 사실 의심할 게 뭐 있나요? 그래서 그 주에 당장 말레이시아로 달려가 보았어요. 신우이가 본 그것이 무엇이든 시간을 길게 끌면 신우이가 본 그것을 저는 못 볼 수도 있었으니까요. 물론 남편에게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1차적으로 의심된 게 남편의 외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설마 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갔는데 그곳에서 외도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적어도 최소한의 인간이라면 말입니다. 그래도 일단 확인을 해야 했어요.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고난이더군요. 영어 한마디 못하니 공항을 빠져나가는 것부터 어려웠어요. 하지만 제게는 바디 랭귀지가 있었습니다. 만국 공통어였죠. 간신히 공항을 빠져나와서는 택시처럼 보이는 차에 그냥 탔어요. 그리고 남편과 아들이 살고 있는 콘도 주소를 보여주었죠. 한국에서 적어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택시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콘도, 고. 신기하더라고요. 그 말만 듣고 택시 기사가 출발을 하더니 정말 남편이 있는 콘도 앞에 저를 내려주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와본 곳이라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콘도 입구에서 또 한 번 좌절을 했습니다. 세상에 엘리베이터가 키를 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더군요. 그제야 생각이 났어요. 저번에 한번 왔을 때 남편이 키를 대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던 게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참 서성이니 어떤 덩치 큰 남자가 다가오더군요. 경비 같은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옷차림을 보니까요. 그래서 당당하게 나가자 마음먹고 알고 있는 영어 단어 다 내뱉었죠. I'm Korean. 비행기 타고 아니 에어플레인 슝. Here my husband. This condo stay. 그러니까 나 와이프. 처음에는 제 말을 못 알아들어 하더군요. 당연했죠. 그래서 택시 기사에게 보여준 주소를 보여주었습니다. 호수까지 모두 적혀있던 주소였거든요. My husband, this condo stay. I am his wife. 오케이? 와이프. 초등 수준의 영어였죠. 그런데 놀랍게 콘도 가드가 제 말을 알아들었어요. 저를 보며 씩 웃더니 자기가 가진 마스터키로 엘리베이터를 태워주더니 남편이 살고 있는 콘도 층수를 눌러주었습니다. 땡큐. 다행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살고 있는 콘도집 앞으로 왔는데 순간 또 생각이 났죠. 집에는 어떻게 들어가지? 남편이 머무는 콘도는 집 비번을 칠 것도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죠. 오직 키로 문을 열 수 있는 구조였는데 제게는 그 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 말이 생각났어요. 저번에 놀러 왔을 때 해준 말이요.
여기가 생각보다 치안이 좋아. 그래서 따로 문을 안 잠가도 도둑이 안 들어. 에? 도둑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 여기서는 잘못하면 태형이라고 때리는 형벌이 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순해. 그 말이 딱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았죠. 그런데 진짜로 문이 안 잠겨 있더군요. 하늘이 도왔다는 생각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었어요. 큰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는데 여자의 간드러지는 목소리였죠. 급하게 그 방으로 들어간 저는 머리가 쭈뼛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웬 정체 모를 한국 여자가 떡하니 홀딱 벗고 남편과 침대에 누워있더군요. 그것도 제 남편과 아주 진하게 사랑을 나누면서요. 바로 달려들어가 한 손에는 남편 머리채를, 다른 한 손에는 그 상간녀 머리채를 잡고 줄넘기 하듯 돌려버렸습니다. 양쪽에서 스테레오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정신 나간 놈아, 이러려고 이 먼 나라까지 온 거야? 바람 피우려고 말레이시까지 왔어? 남편은 제 등장에 경악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비행기로 인천에서 6시간이나 날아와야 하는 곳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나타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바로 남편과 상간녀를 패대기 쳐버리고 집안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손을 보니 머리털이 한 움큼 빠져 있더군요. 방을 보니 내연녀가 눌러 사는 것처럼 내연녀 짐이 한가득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놀러 왔을 때는 내연녀가 다른 곳으로 피해 있었겠죠. 자기 짐들을 들고요. 제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자 남편이 급하게 제게 달려왔어요. 쓰러져서 울고 있는 자기 내연녀를 다독이다 말고요.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거 무단 침입이야? 그래, 마음껏 떠들어. 경찰 부를 거면 불러. 여기 법 강하다며. 나도 너희 불륜이라고 사방팔방 소리 지를 테니까. 결국 남편이 한국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저를 설득했지만 저는 듣지 않고 이곳저곳 사진을 찍었습니다. 불륜의 증거로 삼으려고요. 그때 큰방 화장대에서 그 내연녀의 여권으로 보이는 듯한 여권도 찾아 사진을 찍어두었죠. 소송을 걸겠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요. 그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는데 아들 방인지 아이들 짐이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남편 놈이 자식 보는 앞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어서요. 한참을 남편과 실랑이를 하는데 누군가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여자아이였어요. 엄마?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났죠. 그 길로 아들 손을 잡고 그 콘도를 나왔습니다. 근처 호텔로 간 다음 한국으로 아들과 함께 귀국했어요. 호텔이 있는 동안 아들이 저를 보며 울면서 그랬어요. 당시 아들이 9살이었는데 이미 알 건 다 알고 있었나 봐요. 엄마, 미안해. 아빠가 저 아줌마는 자기 친구라고 그랬어. 그런데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했어. 비밀 안 지키면 엄마 다시는 못 본다고. 엄마, 미안해. 아들의 말에 분노가 솟구쳤어요.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걸며 상간녀 위자료 소송도 걸었습니다. 그런데 참 한국 법이 이상하더군요. 제가 남편의 외도 증거를 내밀었는데 변호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찍어온 증거로 인해 역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하더군요. 모텔 등을 급습해도 주거 침입죄에 해당돼요. 그런데 남편분이 살고 있는 콘도면 무조건 주거 침입이죠. 그리고 불륜 현장 사진으로 찍는 것도 이제는 안 되세요. 성폭력범죄 특별법 때문에 성적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 촬영하시면 안 되시거든요.
누구를 위한 법인지 참 모르겠지만 대신 간통죄 폐지 이후 이제는 정황상 증거만 있어도 바람으로 인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역고소 당해도 상관없다고 말하고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 진행했습니다. 상간녀 여권을 찍어온 걸로 상간녀 신상도 파악했고요. 어차피 양쪽이 소송하는 소송전으로 간다면 제가 불리할 게 전혀 없었죠. 저는 돈이 있었고 남편은 이제 제 지원이 끊어졌으니 땡전 한 푼 없는 거지니까요. 소송을 진행하며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의 내연녀가 한국에서부터 바람을 피우던 관계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학원 학부모였는데 그곳에서 남편과 눈이 맞아 외도를 한 거였어요. 학원에서 잘린 이유도 그러한 소문이 돌아 잘린 거였더군요. 그러자 이것들은 아무도 자신들을 알아볼 수 없는 곳에서 마음껏 바람을 피우자고 자신들의 배우자를 설득해 말레이시아로 간 거였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확인한 날 제 아들 옆에 있던 여자애가 그 내연녀의 딸이었더군요. 정말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왔어요. 아무튼 저는 지겨운 소송전 끝에 2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뜯어냈고요. 물론 상간녀의 남편도 그 과정에서 자기 아내의 부정을 알게 되었죠. 그 사람도 저처럼 불쌍한 기러기 아빠였더군요. 아들은 제가 데리고 키우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아빠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더니 접견 자체를 거부했거든요. 말레이시아에서 많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 때문에 한동안 아들은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못난 엄마라 너무 미안했죠. 남편을 너무 믿었던 탓이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저와 살면서 다시 밝은 아이로 돌아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친구도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좋다면서요. 저는 여전히 식당 일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자를 따로 두어 저는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만 식당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와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하죠. 늦었지만 이제야 깨달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내 자식의 커가는 모습이라는 걸요. 남편은 이혼 후 지방 어딘가 고시원에서 살며 일용직으로 살고 있다는데 어찌 살던 제 알바 아니었죠. 그리고 시누이 식당은 망해서 그곳에 다른 가게가 들어왔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결국 제가 똑똑한 자기 아들을 망쳤다고 소리를 지르시기에 조용히 치매검사 쿠폰 보내드리는 걸로 제 대답을 대신했네요. 지금까지 제 이혼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